나하고 꼭 맞는 사람을 만났어. 내 반쪽이야.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 웬걸 나하고는 전혀 다른 낯선 누군가가 내 옆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랑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이유는 태어나서 타고난 기질을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했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 차이는 왜 생길까요? 성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타고난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사람의 기질은 한 40% 정도를 타고나는데요. 40% 정도는 기질적이고 성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내 기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질이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변하기도 또는 유지되기도 또는 강화되기도 약화되기도 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나하고 꼭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하고 꼭 맞는 사람을 만났어. 내 반쪽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 웬걸 나하고는 전혀 다른 낯선 누군가가 내 옆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랑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이유는 태어나서 타고난 기질을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했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연애하는 대상을 우리는 고를 때 이렇게 고릅니다. 내 원가족이 갖고 있던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긍정적인 면만 가진 사람을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것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을 때 사람은 익숙할 때 편안함을 느끼듯이 좀 잘못하고 좀 불편한 부분도 익숙하기 때문에 덜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성과 부정성을 가진 사람한테 끌리게 되고 사랑에 빠지는데요. 딱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빠 같은 남자는 피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아빠랑 너무 닮은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요. 엄마 같은 사람을 피하고 싶었는데 엄마랑 닮아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나쁜 부분에 대해서 더 눈에 띄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연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웃어주고 얘기하고. 근데 결혼하면 벗어 던지죠. 편안해야 되니까. 불편함을 못 이기다 보니까 편안하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다 보이게 되고 좋을 때만 만나서 얘기하던 때랑 다르게 결혼해서 살면 내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내가 편안하려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보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떤 훈육을 했고 어떤 칭찬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단어 하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서로 다른 정서가 움직입니다. 아빠에게 자주 야단을 맞은 아이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그 가정폭력이 있던 아이는요 아내하고 관계에서도 내가 뭔가 실수를 할까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내가 조금만 화를 내도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깊은 기저의 공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배우자는 자신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잘 통용되지 않는, 수용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컸다면 폭력은 없지만 본인이 중심이 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남편에게 내가 무조건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사고로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에게 계속 의존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모 프로의 그 부부가 나오는 곳에 제가 상담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셀럽 부부를 제가 부부 상담을 했는데 이 부부분들이 어떻게 자랐냐면 남편분은 소통이 전혀 없는 집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가족 간의 대화가 없는 집에서 자랐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소통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자녀가 많은 한 4명이 있는 장녀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것을 되게 즐기고 한쪽은 전혀 해보지 않은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결혼은 한 3, 4개월 만에 만나서 임신을 하고 바로 결혼해서 출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정서를 가졌는지 알기보다는 외적인 매력에 끌려서 이제 결혼을 해서 서로 애착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아내는 나는 소통을 많이 하는 가정에서 컸고 그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 소통의 중심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들을 보살피는 2명, 3명을 보살피던 장녀의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한 번도 중심이 돼 본 적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양육에서. 근데 남편분은 그 소통을 하고자 하는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가족끼리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편안했던 그 공간에서 결혼을 하고 보니 너무 잦은 소통을 원하는 아내가 힘이 듭니다. 근데 남편분은 아빠에게 자주 폭력을 당했어요. 가정 폭력을 당했고, 자신이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아버지가 때렸어요. 말을 꺼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가 때립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내가 소통을 하자 그래서 소통이 안 됐을 때 아내가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공포에 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맞을 수 있는 타임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내는 게 아니고요. 몸속에서 벌써 반응을 합니다. 몸속에서 반응을 하면서 아내의 눈치를 살피기가 급급한 거예요. 아내가 또 왜 그럴까? 뭘까? 그러면은 주눅이 들어서 더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내분은 한 번도 내가 우선이 되지 못했던, 동생들이 우선이었던 환경 속에서 남편이 항상 내가 뒷전이고 바깥으로 돌고 있는 남편을 견딜 수가 없어서 두 분이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담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처럼 두 분의 정서가 부딪히고 있는데 이 아내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남편이 소통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남편분은 아내가 항상 우선이 되고 싶다는 우선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이해 못하는 아내가 답답하고, 또 아내는 나를 받쳐주지 않는 남편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성격 차이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란 환경과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수용하셔야 되는데, 아까 여기 방청객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맞춰가며 살아야지 성격이 어떻게 맞아, 성격이 맞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100% 정답이에요. 나하고 꼭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걸 맞춰가며 살려고 하면 같이 살 수 없어요. 맞춰가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해 주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렵고 소통이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소통을 좀 익힐 수 있는, 나하고의 애착이 형성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주셔야 되고, 내가 우선이 된다는 거에 대한 욕심은, 사람은 누군가가 끝까지 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를 할 때는 마우스가 우선이 되고요. 커피를 마실 땐 커피잔이 우선이 되듯이 생활 속에서 내가 우선이 되는 우선순위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의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면, 아내 같은 경우는 나를 우선시 하는 순간이 있고 우선시 안 할 수도 있다는, 우선순위가 항상 변화된다는 걸 수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남편분은 그 소통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아내와의 깊은 성인 애착이 이루어져서 신뢰가 형성돼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아니 그만큼 사랑한다며, 사랑해서 그랬는데 왜 이러는 거야? 연애 때 말도 잘해놓고. 연애하고는 결혼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왜? 연애 때는 좋은 것만 보고 결혼해서는 내가 원가족에서 갖고 있던 정서를 내가 지금 형성한 집으로 가져온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잘하던 느낌을 지금 집에다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습해져 있는 것을 이 안에서 자꾸 활성화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해할 때 서로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함과 동시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릴 적에 힘들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만나서 성격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렸을 적에 우리가 성장해 오던 과정 속의 결핍을, 힘들었던 부분, 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동학대를 받았거나 외로웠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부족함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결혼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주는 정서적 구원자가 될 거야 라는 욕심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진짜 내 인생.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출연자분들과 얘기를 나눴더니, 야, 내 인생 진짜 결혼하면서 행복 시작, 불행 끝이야 하고 결혼을 하셨더니, 이거 웬걸 진짜 불행이 시작이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나누면서 왔는데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마음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는 욕심을 갖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담에서 돈이 많은 남편과 결혼했던 젊은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사실은 남편에게 무임승차하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바람피고 힘들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결핍됐던 부분을 이 남편을 통해 금전적인 부분을 오로지 다 누리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처럼 본인이 정서적인 구원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정서적인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남편이 리더십이 있어서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마초 기질이 너무 심각해서 못 살겠고요. 너무 철저하게 소비를 잘하고 뭐 계획적인 삶이 좋아서 결혼했더니 너무 돈을 아껴갖고 못 살겠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정서적인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그런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홀로 서는 힘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정서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고 아껴 줄 때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아껴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관계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섰을 때 내가 정서적인 구원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나를 위해 노력을 할 때, 사실은 상대방이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내가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정서적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서적 구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간곡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구하시기를 구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